군사 쿠데타로 국가 재건을 내세웠던 박정희는 민선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가 재건을 넘어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때 이승윤은 구본모, 박희범 등과 함께 화요회라는 교수 연구 모임을 가지며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한다. 화요회 멤버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만나 민심도 전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때 화요회는 교수들로 구성된 비공식 채널이었었는데, 여기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정치, 사회, 경제, 재반 문제에 대한 자문도 했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정책건의도 비공식적인 자문을 넘어 이승윤은 1971년 금융통화위원으로 임명되어 전근대적인 한국 금융을 현대화하는 데 일조한다. 이승윤은 당시 박정희가 경제에 관한 한 건의를 즉각 정책에 반영했다며 가난의 극복이라는 명제적 신념이 강했었다고 전한다. 금융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 금융론은 참 어려워,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하구만 하는 그러한 그 얘기도 하신 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경부 고속에 차가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차가 안 댕기는구먼 해서 그건 시간이 걸립니다.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군인 출신인 박정희는 학자들을 중용했다. 따라서 박정희의 이승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이승윤 또한 학자로서 박정희의 근대화에 따른 유신 통치 이념에 정치적으로도 찬동했다. 특히 이때 이승윤은 방송의 경제토론 명사회자로도 활약을 하는데 박정희는 이승윤의 방송 토론을 즐겨 시청했다고 전해진다. 1976년 마침내 이승윤은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정념의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뜻이라며 국회에 들어갈 것을 권유받는다. 당신과 같은 경제 전문가가 입법부에 들어가서 근대화 뒷받침하는 입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비공식적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했다고 하나 당시 이승윤은 학자로서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학문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 국회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해달라는 김정념의 설득에 공감하고 2기 유정으로 진출한다. 일각에서는 학자의 정관계 진출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측면도 있거니와 이승윤은 경제학은 실천적 사회과학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또 학문은 국민 대중을 위해 존재할 때 그 가치가 있다며 남북이 냉전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의 효율적인 경제 발전이란 관점으로 유정회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1976년 이승윤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이 잘 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포부를 밝히며 부대 국회에 들어가 정계에 투신한다. 정치인이 되었을 때 그는 부록의 40대 중반이었다. 일남 이녀도 어느덧 청소년으로 성장했다. 1978년 이승윤은 유정회 2기에 이어 3기에 추천되어 10대 국회에 들어간다. 재무위원회에 소속된 이승윤은 근대화를 뒷받침하는 입법활동을 왕성하게 펼쳐나가는 한편 강연과 저술 활동에도 열정을 쏟는다. 당시 이승윤은 개방체제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며 세계화를 예견하기도 했고 훗날 성장론자라고 불리우기도 하지만 물가가 경제성장에 주는 악영향에 앞서 소득 분배를 불공평하게 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처럼 형성되어가는 중산층에게 불리한 소득 배분으로 국민 총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획일적 성장을 경계하기도 했다. 당시 대정부 질문에서 이승윤이 우리 경제의 외환 보유고는 높을수록 좋다.
세워진 기업은 모두 살려야 한다 등의 신화가 있는데 어떤 국면에서나 타당한가라고 묻자 경제부총리 남도구는 그 신화는 옳지 않다라고 동조해 서강학파가 창과 방패로 만나 일치를 보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70년대 압축 성장으로 남한 경제는 이북을 초월했다. 이때 이승윤은 북한의 개방을 촉구하며 폐쇄적인 체제는 남한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라고 진단한다. 또한 남북이 중개 교역은 가능하다며 통일에 대한 조건으로 남북 경제 교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금의 경제 협력에 바탕한 남북 화해를 볼 때 크나큰 역사적 의의뿐만 아니라 정확한 예측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때 산업화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박정희가 근대화에 정치 논리를 개입시켜 통치 기반으로 이용하며 그 순수성이 퇴색되었고 빈부격차의 심화, 소외계층의 양산으로 말미암아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1979년 이승윤은 또 하나의 명절을 낸다. 산업, 근대화를 구조적 전환기의 논리로 고찰한 전환기의 한국 경제라는 역작을 펴낸 것이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11.6이 터진다. 근대화라는 빌미로 많은 갈등을 노정시킨 산물의 다름 아니었다. 11.6으로 본물 같은 민주화의 열망과 이른바 서울의 봄이 찾아온다. 따라서 국회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재무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이승윤은 이때 국회 헌법개정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신군부의 김대중과 김종필 등이 연행되던 5월 17일 이승윤은 최규하 대통령 비서실장인 최광수로부터 급한 전가를 받고 밤 8시쯤 청와대에 들어간다. 내가 청와대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신현학 총리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난 그땐 무슨 볼일 있어 보시고 나가시는가 했더니 신현확은 총리직을 사퇴하고 퇴청하던 중이었다. 신군부가 김대중과 민주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며 계엄을 확대하자 광주에서 격렬한 저항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신현확이 사의를 표하자 최규하는 혼미한 정국과 석유파동의 경제위기 국면을 들어 사퇴를 만류했다. 이 어려운 때에 당신이 그만두면은 어떻게 하려는 거냐. 특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사퇴를 만류하던 최규하에게 신현확은 이승윤을 재무장관으로 추천했다고 한다. 이승윤은 이 사실을 훗날 신현확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고 했다. 경제부총리 시절 신현확은 국회에서 예리한 질문을 하는 이승윤의 논리를 경청했다. 신현확은 중화공업 등 현대 경제학의 메커니즘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 이승윤에게 자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서강대 교수 시절 이승윤은 신현확, 김원기와 함께 산업은행에서 주관하는 경제연구 모임을 가졌다. 신현확은 이때부터 해박한 이승윤의 경제학에 호감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최규하로부터 재무장관 입각 제의를 받은 이승윤은 비상한 시국을 들어 정중히 사양한다. 지금은 보통 시기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비상 시국이니 많지 보다 유능한 사람을 써주십시오. 고사를 하는 이승윤에게 최규하는 총리 때부터 당신의 국회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며 잘할 것이라고 적극 권유했다. 결국 이승윤은 최규하의 입각 제의를 수용한다. 이승윤이 입각을 결정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경제기획원 장관에 김원기가 기용될 것이라는 언질도 한몫했다고 한다. 연구 모임과 국회 재무위에서 서로를 잘 알아 호흡이 맞을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이렇게 해서 이승윤은 1980년 5월 22일 최규하 내각의 재무장관으로 입각하게 된다. 학자에서 정치인으로, 정치인에서 행정부 관료로 변신하며 실물 한국 경제 경영에 직접 뛰어든 것이었다.
이승윤이 재무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한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내우 외환에 처해 있었다. 세계적인 불황, 국제 석유가의 폭등, 대흉작, 그리고 국내의 신군부에 맞선 광주의 격렬한 저항과 유혈 진압 등으로 민심은 흉흉했고 국가 살림은 풍전등화였다. 자칫 국가 경제가 파산할 비상한 시국. 국가 살림을 책임진 이승윤은 난파 직전의 배를 순항시키기 위한 비상한 대책을 세운다. 우선 국내적으로 인플레를 잡는 데 역점을 두고 쌀값 동결, 임금 동결 등으로 정부, 기업, 국민의 고통 분담을 호소하고 물가 안정을 기하기 위해 통화량을 긴축하는 대책을 시행한다. 12.12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국가보위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다. 국보위는 국가 권력을 완전히 접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질서를 혁파하고 숙청하며 포퓰리즘 정치를 주도했다. 따라서 당시 국무위원들은 최규하 대통령의 결재를 맡기 전에 국보위 상임위원장인 전두환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가 살림을 책임진 이승윤은 당시 국제수지 현황 등 시급한 경제대책을 세워 국보위로가 브리핑을 했지만 당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경제를 일일이 챙길 만한 경황이 아니었다. 가서 설명을 했더니 한두 페이지 듣다가 이 장관 난 그 경제 잘 모르니 이 장관이 알아서 해주시오.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나라 살림이 파산 직전인 백척간두. 권력 투쟁과 상관없이 나라 살림에 대한 해결의 몫은 이승윤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였다. 국제 수지가 대폭 적자로 돌아서고 석유를 들여와야 하는데 은행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을 정도의 국면을 맞은 것은 국제적인 환경 요소도 작용했지만 쿠데타로 정권을 접수한 신군부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감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에 외자를 준 세계 금융기관들은 대거 재무부를 찾아와 한국의 신군부의 경제체제에 의문을 표한다. 당시 그들의 그 관심의 초점은 경제체제와 경제정책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된 어떤 혼합체제를 추구할 것인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김대중 씨, 김종필 씨를 구금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매우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재무부 장관의 그 임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이러한 외국 사람들의 의문증을 설득하고 안심시키고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활애를 했습니다. 결코 한국은 외자 도입에 대해서 전부 다 상환해 줄 것이고,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외국과 긴밀한 이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니까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나 외국 금융기관은 한국의 외자 공여를 중단하고 관망했다. 결국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자 이승윤은 특단의 대책으로 대일 차관 교섭에 들어간다. 일본으로 건너가 재계 중진인 나카야마 솥베이를 통해 흥업은행장을 만나 교섭하고 IMF 총회에서 일본의 재무상을 끈질기게 설득한 이승윤은 마침내 일본으로부터 100억엔의 차관을 도입하는 데 성공한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당시 엔화 차관 도입은 일본에서도 특별 조치라고 대서특필되며 관망하던 국제금융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신군부를 불신하던 다른 나라로부터도 활발히 협조 융자를 얻게 되었고 결국 외환 보유를 원활하게 하는 분수령이 된 것이다. 유가 폭등과 인플레와 식량난이라는 세계적 환경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물가 안정을 이루지 못한 나라는 국제 경제가 회복될 때 뒤처졌지만 당시 이승윤의 경제 외교와 금융 정책은 한국 경제가 기사회생하는 기제가 된 것이었다. 국내외적인 정치, 경제 환경 변동은 한국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 관계에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된다. 당시 한국에 직접 투자한 걸프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한미 간의 첨예한 경제 현안으로 떠올랐다.
걸프가 지분 주식의 매각대금 6,500만 불을 가지고 나가게 되자 재무부는 가차없이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당시 우리는 1,500만 불의 세금을 과세했습니다. 엄정한 과세 추징에 흥분한 걸프 사장은 이승윤을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 이승윤이 한국의 조세법에 따라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자 결국 이 사건은 미국 정부 조약까지 들끓며 법적으로 비화된다. 이승윤도 김앤장 로펌을 통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한다. 여기 주한 대사라든가 또 미국 재무부 장관 또 관련된 여러 미국 고위 당국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부탁도 오고 또 협박 비슷하게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과세를 관철하게 됩니다. 이때 국보위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무난하게 처리한 이승윤에게 호의를 갖게 된 전두환은 강요를 추천해달라는 부탁까지 한다. 이 장관은 학계에도 오래 있었고 또 국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또는 이 국회의원 중에서 내각에 들어갈 사람들, 말하자면 경제기획원 장관을 포함한 내각에 들어갈 그러한 화합형 사람이라 할까, 그런 사람을 좀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참 어렵디다. 그게 누구를 추천해야 될 것인지. 고심 끝에 이승윤은 당시 흉흉한 민심을 염두하며 화합 차원의 무게를 두고 국회 재무위에서 같이 활동했던 야권의 천명기 그리고 김기철, 유오구 등을 그 추천 명부로 작성해 전두환에게 넘긴다. 전두환은 이승윤의 추천을 적극 수용했다. 그리하여 이승윤도 재무장관에 연임되었지만 천명기가 보사부 장관, 김기철이 최신부 장관에 낙점된다. 천명기는 김대중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김기철은 천주교연합회 부회장으로 김수환 추기경의 측근이었다. 민심 통합을 염두하며 전두환은 이승윤이 추천한 화합형 인사를 적극 수용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제가 만나자고 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이 장관 된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간의 사정을 얘기를 하고 화합형 그러한 내각이 필요하다. 추천해준 내 책임이 큽니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두환은 드렸습니다. 이승윤을 가끔 청와대로 불러 독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요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길래 어렵긴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경제 활동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장관한테 맡길더니 소신껏 운영해 보십시오. 쿠데타로 권좌에 앉은 전두환으로서는 경제마저 침몰하면 엄청난 타격에 빠질 위태로운 국면이었다. 그럼에도 무난히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승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이때 이승윤은 금융인의 유엔 총회라는 IMF 총회 서울 유치를 계획한다. IMF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면 세계 속의 한국 금융의 위신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한국의 전두환 군사정권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 이승윤은 1985년 서울 유치 계획을 세우고 워싱턴 총회에 참석해 교섭을 펼친다. In the 36 years since the bank and fund were founded during the last month of the war, our objective is to help foster and unleash man's productive energy wherever its potential may lie.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im committee, which was just 당시 IMF를 유치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경쟁하는 아시아는 물론 유럽, 태평양, 남미 등 각 지역별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마침내 이승윤의 교섭에 응하여 IMF는 총회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 그러나 조사단은 대규모 대회를 수용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판정을 내린다. 장소 문제로 한국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승윤은 당시 짓고 있던 힐튼 호텔에 대규모 컨벤션 홀을 만들겠다는 조건으로 승부수를 던진다. 힐튼 호텔은 대우의 계열이었으므로 이승윤은 김우중을 만나 본관 내부로 통하는 주차장 건물에 한 층을 더 올려달라고 청원을 한다.
그렇게만 되면 손색 없는 컨벤션 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제 행사와 문화시설로 잘 쓰이고 있지만 당시 김우중은 총회가 끝나면 무엇에 쓰느냐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결국 김우중은 국익을 위해 지어달라는 이승윤의 설득을 받아들인다. IMF 총회 한국 유치에 대한 이승윤의 염원은 결실을 맺었다. 1985년 훗날 한국에서 IMF 총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한 단계 높은 신뢰를 얻게 된 것이었다. 국제적으로 한국 경제가 줏대를 세우는 것이었다. 또한 이때부터 한국은 ADB, 아시아 개발은행, AFDB, 아프리카 아시아 개발은행의 공동체 일원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이제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가 아닌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지원 등의 주도적 역할을 해나간다. Last year, we have since found the experience encouraging, and we have out of current income, many national economies in this continent have not been able to grow as they should have, particularly in machinery, very well enable us to eat. 이승윤 재무장관을 공항에서 직접 만나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해서 재원 보충에 대한 것을 이번에 우리 대표단과 만나는 점으로 봐서 지금과 달리 국제 무대에서 거침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관료는 흔치 않았거니와 당시 이승윤의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은 활발한 경제 외교를 펼치는 여간한 장점이 아니었다. 한국의 1980년 벽두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당황스러운 시대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복잡 다단한 해였던 1980년과 1981년의 나라 살림을 맡은 이승윤은 비상한 위기관리 능력의 발현으로 한국 경제호를 순항시켰다. 정치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지만 20여 년의 고도 성장을 이루고 1980년대를 맞은 당시 한국 경제의 성격과 과제와 전망은 무엇이었던가? 이승윤은 1981년 증권거래소가 주최한 재무장관 초청 강연회에서 1960년대와 70년대의 정부 주도형 성장 정책은 80년대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우리의 성장 지향적 개발 정책은 정부 주도형이었으며 필연적으로 불균형 성장을 일으켜 왔던 것입니다. 개발의 초기에는 민간 부분의 경영력과 자본이 아주 취약했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화의 근간을 이루는 프로젝트를 찾아내서 공공저축을 통하여 집중 투자를 해왔고 자연히 투자의 예상 효과가 뚜렷이 눈에 보이고 그 우회로가 짧은 시설부터 개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자의 우선 비교 우위가 낮은 교육이라든가 보건, 문화와 같은 분야는 개발이 늦어지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서 불균형 성장 현상이 예측했던 대로 발생했던 것입니다. 성장 지향 정책은 불균형 분배를 불러왔다며 그는 80년대의 과제로 민간 주도형의 시장 경제와 개방 경제 체제의 추구를 역설했다. 성장, 균등한 분배, 경제의 안정이라는 일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최근 수년 동안 민간 주도형의 시장 경제 체제의 강화와 개방 경제 체제의 추구를 논하여 왔습니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그러나 이때의 개방 경제 정책은 전두환 군사 체제에 대한 저항 이념으로 출현하는 민족주의와 막스에 기초한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비화되기도 하는데 그는 매판 자본론을 부르짖어 대외 지향적 경제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는 데 대해 걱정이 됩니다. 그 개념의 이론적 근거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유물론적 역사관을 토대로 해서 로자 룩셈버그가 19세기 말에 성행하였던 쿠라파의 금융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창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제 수지 악화와 사상 유례 없는 마이너스 5.9%의 성장을 한 1980년,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1981년, 이때의 국내외적인 환경 중에서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오펙이 결성되어 유가가 5배로 폭등한 오일 쇼크일 것이다. 그런데 석유값으로 우리가 얼마를 지불했냐 하면 3조 5천억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총 생산의 이게 10%에 해당하고 있고, 또 원리금 상환이 작년만 하더라도 1조 8천억 원의 원리금 상환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GNP에 비해 본다면 5.3%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국제금리가 굉장히 올라가지고 1%의 국제금리가 오를 때에 우리가 얼마를 더 무느냐 하면 1,000억을 더 봅니다. 해외 시장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은 나아지고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을 위주로 하는 기업은 국내 긴축 정책을 쓰니까 뭐 현 시점에서는 나아지는 게 이때 없다. 또 단행한 일련의 세제 개혁은 국민 부담에 이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반론도 뒤따랐다. 세제 정책이 거두는데 너무 경직해 있지 않느냐. 정부가 얼마나 세원을 육성하는 데야 배려를 하고 있느냐. 동감입니다. 세원을 뭐 고갈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정부가 나중에 세금을 덜 받게 되고 못 받게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충분히 저희 고려하고 하고 당시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정책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의 개방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외국인에게 국내 투자를 개방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우리 증권시장을 외국인에게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 한 단계 전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는 그 점진적인 개방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세계 각국과의 경제 협력을 자본의 국경이 사라지고 세계화하는 도도한 물결을 이승윤은 앞장서 수용했다. 그랬다. 그가 강한 자신감으로 한국 경제가 희망이 있다고 역설할 수 있었던 배경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일찍이 연구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며 체득한 이론과 실전의 튼실한 실력,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을 잡아내는 국제 감각과 안목으로 한국 경제 전반을 조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982년 1월 최규하 내각에 이어 전두환 내각에서 연임하며 20개월여 동안 재임하던 이승윤은 재무장관직에서 물러난다. 1980-81년 격동의 시대를 슬기롭게 넘어와 누란의 위기를 넘기고 한국 경제가 소생하고 있다는 전망을 앞두고서였다.